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71회입니다. 예, 벌써 71회가 네. 됐는데요. 그걸 쭉 한 걸 이렇게 쭉 목록을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주는 그 사극에서 가장 요새 사랑받고 있는 주제, 요새도 아니고 이제 계속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여말선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사에서 맨날 여말선초 그러는데 고려사, 조선초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 사극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유명한 사극이 용의 눈물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보면 고려말 조선초,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뭐 정도전을 조명한 드라마를 했었고, 최근에는 또 육룡이 나르샤인가요? 처음에는 나르샤라 그래갖고 무슨 이 걸그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고려말 조선초라는 시대 배경이 워낙 기록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도 워낙 자세히 썼고요. 그다음에 고려사니 고려사 조련이 해갖고 관련 이제 문헌이 많고, 이야기를 사실은 뭐 각색하기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록을 보더라도 그 문헌을 보면 아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맨날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태조 이성계, 우리가 뭐 얘기하는 김무생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태종 이방원 하면 또 이 유동근인가요? 뭐 그렇게 하고 정도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한 편인데 뭐 이분들이 또 나중에 또 분파가 돼갖고 또 피바람을 일으키고 뭐 이런 과정.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그 정몽주에서 이제 고려의 충신 뭐 이분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몽주 이야기를 좀 한번 더 해볼까. 선주교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임 기자는 뭐 선주교 하면 무엇이 연장돼요? 피요. 네, 뭐 하여튼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네. 그 태종 이방원 일파가 폰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불렀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단심가를 불러서 조선 개국을 반대했고, 또 고려에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선주교에서 정몽주가 참살 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웠죠 옛날에? 네네,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한 뭐 그런 얘기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네. 그 정몽주가 흘린 피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건데, 사실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진짜 그 다리 위에 이렇게 약간 그 붉은 흔적이 있죠. 보셨죠? 그것도? 네,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붉은 흔적을 보러 북한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 꿈이었죠. 간 건 아니고. 네, 간 건 아니고. 근데 이게 500년이 지났으니까 핏자국이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신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마 그 남아 있는 뭐 어떤 붉은 무늬, 이게 돌의 무늬일 수 있잖아요. 돌의 무늬가 약간 붉게 보이는 무늬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그 선주교의 붉은 피, 이게 뭐 정몽주의 피인가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주교를 찾아서 비분간개하는 시를 남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백범 김구 선생, 굉장히 그 유명한 일이 있죠. 1947년에 개성을 찾아서 선주교에 가서 이제 아주 그 비분간개한 느낌의 시를 읊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선주교의 낭자한 핏자국을 보고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난 슬퍼하지 않는다. 충신이 나라의 위기를 맞아서 죽지 않고 또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이렇게 이 시를 읊습니다. 47년이면 상황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끝났지만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두 갈래로 나라가 찢겼고, 그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 울컥했겠죠. 예, 뭐 그랬겠습니다. 그 백범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된 조국을 이루려고 이제 굉장히 죽음도 불사하겠다가 다짐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백범도 안두희의 총에 맞아갖고 서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주교에서 다짐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된 셈이어서 정말 그 안타깝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백범 김구 선생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선주교만 찾았다면 감정이 그렇게 북받쳐 올랐나 봐요. 뭐 저도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가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약간 핏자국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 백범 선생보다 한 150년 전 인물인데, 그 18세기 실학자 이덕무 그분도 그랬는데요. 이 이덕무는 선주교에 가지도 않고 일단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울리는 철추 소리에 붉은 피 솟구쳐 물속으로 흐르니 고기들도 성내어 지느러미도 모두
붉었다오 부출 선주교 붉은 흔적에 푹 담가 슬픈 노래 써서 귀신 울려 보내련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듣기만 해도 감정이 확 올라오는 시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를 보면은 포은이 이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조용규 일파라 그러는데요. 네. 그 일파가 휘두른 철퇴를 맞고 이제 쓰러지고 이 포은이 흘린 피가 물에 흘러가지고 결국 고기들도 성을 내고 그래서 지느러미에 붉은 물이 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덕무의 시적 상상력 같은 게 네. 포은의 충절 이런 걸 이제 무한한 존경심으로 승화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선주교 위에 지금도 흥건한 피 흔적에 붓을 적셔서 진홍가를 쓰겠다. 뭐 그래서 정몽주에도 바친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홍권한 포은 선생이 피에 붓을 적셔서 뭐 진홍가를 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멋들어진 시인데요. 근데 이제 이덕무의 기행문인데 서해 여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잠옷 흥미로운 대목이 보입니다. 기행문이라면 이덕무가 직접 선주교를 여행한 다음에 소감을 남겼다는 이야기죠. 예, 이 서해 여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성부에 가서 선주교를 찾아서 돌 위를 맴돌았는데 충신 정몽주 선생이 흘린 피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혼자 석표만 어루만지다가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덕무는 선주교라는 시에는 선주교의 홍건한 포은의 피로 붓을 찍어서 포은을 위한 진홍가를 쓰겠다고 잔뜩 변죽을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선주교 위에 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애꿎은 석비만 만지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막상 가보니까 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덕무가 만지고 돌아왔던 석비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1740년 영조 임금 때인데요. 영조 16년인데 9월 3일 날 영조 임금이 개성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개성에 이제 이 재릉하고 후릉이라 그래갖고 이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 임금들과 왕후들의 무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한양이나 한양 근처에 있었거든요. 유독 재릉이라 그래갖고 태조 이성계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인 신의 왕후 그분을 모신 재릉이라 하나 있고 그다음에 후릉이라 그래갖고 2대 임금 정종과 그의 부인인 정한 왕후릉 쌍릉인데 이 합장릉이죠. 유독 두 개의 릉만 개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금들이 간혹 이 재릉 후릉을 이제 보고 친견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조 임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릉 후릉을 보고 서울로 돌아가다가 선주교에 들러서 이제 새겼던 비입니다. 그래서 이 영조의 어가가 이제 선주교에 이르니까 영조 임금이 가마에서 내려서 직접 14자의 글씨를 써서 개성 유수한테 전하면서 이 글씨를 새겨서 비문을 세우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글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도덕과 정충, 이 정충이라는 표현이 이제 순수한 충성 뭐 이런 뜻이거든요. 도덕과 정충이 마음고에 뻗어나갈 것인데 포은공의 고든 절개는 태산처럼 높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뿐만 아니라 대제학 오원한테 이 포은의 공적을 비문의 뒷면에 새겨라라고 이제 다시 명을 하고 어가 학렬을 이끄는 북소리도 멈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 차원에서 포은 정몽주의 충절을 기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인용했던 이덕무의 시 두 편을 보면 상반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선주교 피 운운하면서 정몽주의 이제 충절을 기렸다가 막상 가보니까 핏자국이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덕무의 시하고 그다음에 영조 임금의 어떤 그런 기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그런 어떤 선주교 논쟁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주교는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망고의 충신으로 추앙받는 정몽주의 순절처 이렇게 각인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덕무, 백범 이런 분들도 말고요. 북한도 지금 국보 159호로 이 선주교를 어떻게 보면 충절의 성역으로 이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주교는 원래는 선지교였다. 그런데 정몽주의 붉은 혈흔이 흘러서 그리고 그의 충성의 상징인 이 혈흔이 흘러가지고 혈쭉 그러니까 피로 자란 대나무가 이제 다리 위에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기적 이런 게 일어났다. 그래서 선주교라는 이름도 얻었다. 이런 전설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선주교가 정몽주가 순절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선주교설에 처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1877년인데 헌종 13년입니다. 근데 한제렘이라는 분이 고려 고도징이라는 걸 찬수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선죽이란 지명은 포은 선생이 순절하기 전에 기록. 그다음에 그 누구냐면 목은 이색, 네. 목은집에도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선 정계 인물 채수라는 사람이 기행문을 썼는데 유송도록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송도록이라고 뭐냐면 송도를 이 여행을 한 다음에 이제 기행문을 남긴 거라 그래서 유송도록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선주교서를 강력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그 조문주 순절과 관련해서 선주교의 선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주교 지명이라는 게 정몽주가 죽기도 전에 있는 지명인데 무슨 핏자국이고 뭐 그런 핏자국 때문에 뭔 대나무가 생겼냐 그래서 선주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 채수라는 분이 그 1449년에서 1515년 그 사이에 이제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은 기행문에 선주교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채수라는 분이 당연히 기록을 했겠지 그걸 안 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천주교 순절서를 부정한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예, 그 가물에 콩나듯이 있었는데 1939년에 이 일제시대 때죠. 개성박물관장을 지냈던 고유섭이라는 분이 이 조광 9월호에 이제 다시 의문을 제기했고 다시 1979년에 40년 뒤인데요. 이 문경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논문 정몽주 순절처의 신고찰 이런 논문에서 재차 아주 부정적인 논증을 펴서 선주교 순절서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리가 있는데요. 한재렴이 예를 안 들더라도 포은 정몽주의 피사를 다룬 당대 기록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고려사라든가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용비어천가 이런 거에 거기에 보면 선주교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실록이나 고려사 그리고 용비어천가에서는 정몽주가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이 관련 기록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이 종합을 해보면 정몽주의 최후의 순간이 이렇습니다. 정몽주가 말을 타고 귀갓길에 올랐을 때 길목에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의 암살당 일당이 대기하고 있었다. 정몽주가 지나가자 조영규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병기로 정몽주를 쳤지만 맞지 않았다. 그래서 놀란 정몽주가 돌아보며 노도와 같이 화를 냈다. 그러면서 정몽주는 필사의 탈주를 감행했다. 조영규가 추격해 와서 말의 목을 치니 포운이 땅에 떨어졌다. 이때 이제 암살단의 일원이었던 고여 등이 포운의 목을 쳐서 쓰러뜨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선주교 지명이 보이질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사니 실록이니 용비어천가니 모두 어떻게 보면 그 조정이 편찬한 공식 기록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국정교과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고려에 충성한 이 정몽주가 죽은 장소까지 미주알 고주알 기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좋다고 그리고 피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고려에 충절을 담은 피지 그 조선개국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또 혈주까지 나왔다 이렇게 솟아나올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었겠죠. 정말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정이 쓴 공식 기록 말고도 성현의 용제총화 그다음에 이 신광세 해동 악부 이런 데서도 선주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용제총화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매헌 권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포운의 제자거든요. 그 권우가 길에서 포운을 만났는데 무사 몇 명이 포운의 말 앞을 가로질러 갔다. 그래서 비키라는 고함을 쳤는데도 이 무사들이 아주 불안하게 굴었다. 공기가 매우 험악했다. 포운은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를 예견한 것 같았다. 그러면서 권우한테 나를 따르지 말라라고 포운이 소리쳤다. 그래서 권우가 이제 할 수 없이 몇 번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돌아섰는데 나중에 정몽주가 살해당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해동학부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예,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정몽주 귀록길에 무장한 무사들이 불순하게 지나치니까 포운이 녹사 그러니까 같이 이제 수행했던 하국관리가 있는데 그 녹사한테 야 너는 떨어져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사가 아니 소생이 어떻게 재상을 버리고 가겠냐 그러면서 따라왔다는데 포운이 계속 매섭게 꾸짖으면서 넌 오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직한 녹사가 포운을 계속 수행했다 그럽니다. 제가 어디 갑니까?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결국 이 고요의 이 철퇴 조영규 일당의 철퇴를 맞고 둘이 함께 부둥켜 안고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선주교라는 표현이 없네요. 예, 하여튼 그 다른 편찬물인데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동국통감이라든가 동국사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선주교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게 조선 후 중기 이후부터 이제 슬그머니 선주교 순절설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 윤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조 시대 때 살았던 분인데요. 그 1581년,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전이죠. 네. 그때 쓴 성인록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시시와 선주교에는 이미 천년의 푸른 피가 남아 있거니와 높은 산 큰 길과 같은 덕행에 어찌 후세를 위한 표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으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 시는 뭐냐면 윤두수가 이 송나라 인물인데요. 문천상이라는 인물이 네. 있습니다. 그 문천상하고 고려 정몽주의 어떻게 보면 충절 이런 걸 비교 기록한 책입니다. 문천상도 충신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남송 시대의 충신인데 이 남송이 당시에 그 몽골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원나라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거든요. 결국 이제 원나라의 이 포로가 돼 갖고 문천상이 연경으로 끌려갑니다. 연경이 북경이잖아요. 네. 끌려가 갖고 3년이나 이제 인질로 잡혀 있는데 끝내 항복하지 않고 죽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순절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두수 시에 나오는 아까 그 시시와 선주교라 그랬는데 네. 이 시에 나오는 시시라는 지명이 뭐냐면 문천상이 순절했던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두수는 뭐냐면 문천상이 죽은 시시하고 정몽주가 죽은 이 선주교에 지워지지 않은 충절의 피가 남아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순절했다는 이야기들이 퍼진 건가요? 예, 비슷한 시기에 이제 차천노 이분도 포온 정몽주를 뭐라 하냐면 이 중국 고대 상나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후국인 고죽국의 충신이 있습니다. 백이숙제 아시죠? 백이숙제라고 유명한 분인데요. 그 백이와 숙제와 비교하는 시를 남기는데 뭐라 그러냐면 선죽이 고죽의 뒤를 이으니 청풍이 시원하게 고금에 불었네. 그 포운의 절개는 늠름한 설이 같고 백이의 마음은 열렬한 태양 같네 이렇게 시가를 남겼어요. 백이숙제는 정말 유명한 충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냐 뭐 아시다시피 백이숙제는 이 상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거든요. 네. 사실은 상나라 마지막 왕이 굉장히 무도하고 포악한 왕이었 임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이숙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충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산이라는 데를 들어가 갖고 이 주나라 이 무왕이 제발 좀 나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개국을 위해서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그냥 굶어 죽었다는 어떻게 보면 희대의 충신들이죠. 그러니까 포온 정몽주를 중국 역사상 절개의 상징으로 추앙되고 있는 백이숙제와 견준 거잖아요. 이건 참 대단한 칭찬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풍우나 우리가 얘기하는 허균도 포온 선생의 옛집을 지나가면서 선주교에 뿌려진 피 뭐 이런 걸 노래합니다. 뭐라냐면 포온 선생은 고려 마렵에 그 시절에 충절이 늠름하다. 어느 누가 빼앗으랴. 선주교 다리 위에 뿌려진 한 줄기 피 이름은 우뚝 솟아 서상과 나란하니라는 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포온은 역사에 등장하는 불멸의 충신들, 그러니까 백이숙제, 문천상 이런 사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 인물로 평가가 된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선주교가 충절의 성역, 성소로 같이 부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알고 있지만 포온 정몽주는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적의 수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포온을 죽인 어떻게 보면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 보면 걸림돌이었고 그다음에 역적의 수괴였죠. 사실은 이 포온이 이성계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 때문에 사실은 역적의 수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조선을 개국하자마자 이 조준이 개국공신 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조실록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간신 정몽주가 전하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를 죽이려다가 1392년 4월 4일 날 차명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공식적으로 해놓습니다. 정몽주를 아예 간신이라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9년 됐는데 1401년에 태종 1년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간신 정몽주를 처단했던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그분이 임금이 정몽주한테 상반된 평가를 내립니다. 당시에 그 권근이라고 그분도 이제 개국공신인데 막 즉위했던 태종 임금한테 백성을 다스리는 6가지의 도리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번째 조항으로 정몽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세운 나라를 공고히 다질 때에는 반드시 전 왕조에게 절의를 다한 신하한테 상을 내려야 합니다. 이거는 만세의 강상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몽주를 본격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몽주는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섬기던 고려를 위해서 마음을 주고 네. 절개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런 사람을 마땅히 이 큰 절개, 그 사람의 큰 절개를 욕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런 상소를 올린 거죠. 그러면서 권근이 인용한 역사적인 사례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남송 때 문천상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문천상이 죽은 다음에 원나라가 사실은 죽은 문천상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천상이 전 왕조인 망한 남성을 위해 죽었지만 그 충절만큼은 원나라 사람들도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원나라 상을 내린 건데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원나라는 오랑캐잖아요. 그쵸. 오랑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왕조의 충성을 바쳤던 사람을 그 후대 왕조가 오랑캐가 그것도 이 상을 내린 거죠. 그래서 조선도 똑같이 고려에 충성을 바친 정몽주를 절개의 상징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권근이 말을 한 게 이제 굉장히 이 핵심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면 절이 있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상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반을 잡은 만큼 이제는 그 조선을 지키는 절이 있는 신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뜻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새 나라 세울 때는 마땅히 이제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걸림돌이겠죠. 그러나 창업을 한 다음에는 정몽주 같은 충신을 선양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그 권근의 상소를 받아들여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태종이 정몽주를 죽인 어떻게 보면 수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나라를 세운 만큼 이제는 정몽주 같은 충신이 필요했던 거여서 이 태종이 권근의 상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정몽주한테 문충이라는 이 시호, 그러니까 이 문에도 뛰어났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어떤 시호를 하고 그다음에 영의정 부사라는 직함을 추중,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 자기를 올려주는 거를 추중했다는 건데 추중을 했습니다. 그럼 정몽주는 그때부터 이미 간신해서 망고의 충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후대 유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존승의 대상을 하는데 이 유학자들은 사실은 정몽주의 학문을 뭐 우리가 길제,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몽주를 한국 주자학의 시조로 아주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대승이라는 분은 정몽주는 동방 주자학의 조종이 됐는데 불행히도 고려가 망하는 바람에 살신 성인했다 이렇게 평을 했고 퇴계 이황 선생은 또 이 정몽주의 정충대절은 가히 천지의 시줄과 날줄이 되고 우주의 동량이 될 만하다라고 추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잘 아는 이 송시열 그분도 포은 선생이 출생하신 거는 고려조의 행운이 아니라 조선의 행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선조교 이야기는 조선 중기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망고의 충신이 됐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중기가 굉장히 약간 이제 조선이 건국하면서 조금 이제 흔들리면서 시작한 그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중의 병난이 잇따르고 그래서 이제 충절의 대명사였던 포은 정몽주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란으로 인해 갖고 민심이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과 조정을 욕하고 신하들마저 또 임금의 뭐 곁을 떠나고 뭐 이런 아주 참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임금과 신하 간 그리고 임금과 백성 간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못난 임금, 못난 신하, 뭐 퍼레이드죠. 임금과 신하가 못나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의주까지 선조를 따라간 명망 대신들이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단 17명에 불과했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조선이 망한다는 어떤 소문 때문에 모두 임금을 곁을 떠나서 도망을 갔고요. 그러니까 뭐 사관들까지 사초책을 버리고 막 불에 태우고 주랭랑 쳤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임금이 지나간 길이 있어가지고 나라님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물부짖고 뭐 그런 참담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회가 가히 붕괴 직전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선은 그때 한번 망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냐, 새로운 왕조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더 좋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망하고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돼갖고 나중에 또 이 모순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와해 위기에 이제 빠졌던 그런 조선의 봉건 사회 그런 어떤 근간을 다시 구축하려는 방책 그것이 결국 이제 충신과 효자의 현창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숙종 같은 경우도 당파 싸움을 교묘히 이용해서 군주군을 이제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황국 정치라 그러는데 그 친위 구데타를 일으켜갖고 교미해서 신하 대 신하 간의 어떤 이간질을 시켜갖고 이제 군주권을 행사했던 정권을 휘둘렀던 임금이 숙종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조 같은 경우는 또 친형 경종을 독살했다라는 어떤 그런 또 이 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정통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무신난이라고 하는 굉장히 격변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고비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고비를 넘겼던 영조, 그 다음에 이제 외세의 파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고종, 뭐 이런 고종까지도 정몽주의 충조를 떠받들면서 어떻게 보면 선주교를 노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주교 이야기에 이 간단치 않은 역사가 숨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숙종도 이제 아까 말했던 숙종도 이미 이제 영조 전인데 네. 그 개성에 아까 얘기했던 재릉후릉을 참배하면서 그 역시 정몽주의 그 옛날 집 거기에 이제 건립됐던 숭양 서원 거기 가서 뭐 선죽의 맑은 바람 뭐 운운하는 또 시를 글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숙종은 포온을 찬양하는 시를 친히 짓고 포온의 단신가를 또 읊으면서 선수 감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 제일의 충신으로 추전하고 막 이런 난리를 떱니다. 영조가 다시 개성을 방문해서 친히 14글자를 써가지고 포온의 충절을 기린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훗날 고종도 선주교를 찾았다면서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종이 이 1882년인데 역시 이제 재릉후릉을 참배하면서 선주교에 들려요. 그러면서 다리 위에 혈흔을 보고 선주교 위의 혈흔이 마치 새 것인 양 뚜렷하구나라고 이제 감탄하는 시를 남깁니다. 그럼 고종은 핏자국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믿었는지 하여튼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이 사실은 뭐 근데 포온 정몽주 선생이 선주교에서 순절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뭐 아닐 가능성도 사실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디서 순절한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잘 모르는데 그 1979년에 아까 그 이 선주교 순절처 설 이걸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논증한 문경현이라는 분이 이 포온이 순절한 거는 선주교가 아니고 이 포온이 당시에 살았던 동네 태묘동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포온이 순절하고 난 다음에 한 93년이 지났는데 1485년 성종 때인데 추강 남효온이라는 분이 개경을 답사하면서 남긴 기행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남효온이 개성을 갔더니 포온이 죽은 지 20-30년 후에 태어났던 한수라는 그 당시에 노인이 된 분이 그렇게 증언했다 그래요. 포온은 토령고개를 넘어서 반리쯤에 그 포온이 살던 동리 태묘동 입구에서 격살됐다라는 증언을 했다는 거죠. 태묘동이면 고려 임금들의 신의를 모신 사당이 있던 마을이잖아요. 예, 그 부근에 이제 정몽주 집이 있었다는데 사당에 있던 지역이라 어떻게 보면 후미지고 숲풀이 좀 울창했던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건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암살단이 잠복하기에는 제격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물론 실제로 선주교에서 죽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주교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쉽게 기록하지는 못했을 거잖아요. 포온이 뭐 간신의 너울을 벗고서 충신으로 이제 거듭났다. 뭐 그 태종 때 그랬다고 한들 그 선주교서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길 때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제 충절의 작업이 이제 뭐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그때 이제 공론화됐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정몽주는 망고의 충신으로 남았고 또 선주교는 누가 뭐래도 청고 충절의 성역으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나 어떤 정권이 이 선주교 뭐 순절처설을 굳이 부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정권을 뭐 위한 어떤 충절의 표상으로 삼고 너희들은 충성을 다하라고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현창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누가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북한도 역시 선주교를 국보로 삼아서 성역화 작업에 힘써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역시 정권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선주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충성을만 나라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정몽주의 충절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예. 뭐 정권을 위해서 뭐 임금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괜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1478년인데 성종 때 이 동부승지라 그러면 누구냐면 이제 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이겠죠. 거기 비서들이죠. 그 동부승지 김계창이 소동파의 말을 인용하면서 충절의 요체가 뭐냐라는 말을 이제 성종 임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송나라 임금이 소동파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절이 있는 선비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소동파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평상시에 할 말을 다하고 극언을 잘하는 사람, 극간, 그러니까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절이 있는 선비고 아부하고 순정하고 이러는 사람은 간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정몽주와 길제 두 사람뿐이다. 그런 절이 있는 선비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종 임금한테 뭐라 했냐면 임금은 절이 있는 선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울림이 있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권이나 나라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충성을 다하고 애국가에 뭐 이런 이 숭배를 하고 뭐 애국가 부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정말로 우리가 현창해야 되고 이제 바로 봐야 될 거는 정몽주의 충절이 뭐냐. 할 말을 다하고 극간을 잘하는 충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몽주의 충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 배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